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서재에서 갑자기 제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더라고요. 다들 가정에 충실한 친구들이라 아이들 키우느라 만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이만큼 나이가 들어 자기 속 이야기 할 곳이 많진 않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이미 여러 번 해서 또 하자니 머쓱하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행운아입니다. 요즘 말하는 금수저? 그보다 더 멋진 다이아 수저 정도 되려나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부모님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부모님은 엄마 17, 아빠 18에 만나 연애를 시작하셨답니다. 각각 작은 시골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친구들과 나간 시내 나들이에서 만나 파바박 불꽃이 일어나신 거죠. 뭐 그때 사진을 봐도 두 분 다 잘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보수적인 시골 분들인 외가 친가분들은 두 분이 연애를 하신다는 이유로 엄청 혼내셨대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두 분은 다시는 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후로 못 보셨대요. 그 사건으로 엄마는 외할아버지께 머리가 밀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친할아버지께 엎드려 뻗쳐를 하고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맞으셨고요.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아버지 집까지 끌려갔다 올 때도 엄마는 아빠를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실 정도로 애틋하셨는데 헤어진 거죠. 두 분이 야반도주라도 하실 생각은 또 감히 못 하셨나 봐요. 겁이 많은 것도 있었고 두 분 다 줄줄이 동생만 둘, 셋이 있다 보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으셨던 거죠. 없는 집의 첫째들에게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엄마는 고등학교 가는 조건이 외삼촌들 대학 졸업 때까지 뒷바라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애는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립고 안 잊혀지더래요. 아빠는 그 마음을 눌러보려 운동도 하고 농사일도 했지만 힘들었대요. 엄마는 밤마다 훌쩍훌쩍 울다가 눈이 짓무를 정도였고요. 그런데도 만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했고 마음은 힘들어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사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는 선배가 일자리가 있다고 한 조금 더 큰 도시로 가서 일을 배우셨답니다.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꼭 자기 식당을 차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서 큰 마음 먹고 고향을 떠나신 거죠. 고향과는 4시간이나 떨어진 곳이라 쉬는 날이어도 쉽게 가지도 못해 더 마음이 불편하셨는데 그중 엄마를 다시는 못 보겠다 싶어 더 아쉽더래요. 그래서 고향 떠나기 전날 저녁에 엄마 동네에 가 서성여 봤지만 끝내 엄마를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도 아빠는 엄마가 생각이 났대요. 2년쯤 일을 하다가 군대도 다녀오고 군대 제대하고 또 일을 하셨답니다. 음료를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새벽같이 나가 저녁 시간이나 돼야 끝나셨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회사 창고에서 자고 견디면서 집에 돈을 보내셨답니다. 고모 둘은 그 돈으로 시집을 갔고 작은 아버지는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심들은 있었는지 작은 아버지는 대학에 가서는 자신이 돈을 벌었고 아빠는 그제야 좀 여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느 집 큰아들답지 않은 행보이죠. 친할머니가 계모셨거든요.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는 아빠가 태어나고 2돌이 지나고 얼마 뒤 사내가 나무를 캐다가 뱀에 물려 돌아가셨답니다. 쓰러져 돌아가신 걸 저녁이 돼서야 찾으러 나서 할아버지가 찾으셨대요. 그러고 1년이 안 되어 계모를 들이셨는데 고모 둘은 그 계모가 데리고 오신 거고 작은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었던 거죠. 그 작은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기로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계모도 큰 소리를 못 내고 아빠를 놓아준 거죠. 고모 둘은 시집갈 때 넉넉히 안 해준다고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하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돈 달라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하더래요. 대신 아빠는 점점 더 고향과 멀어지고 얼른 돈 모아서 식당이나 차리고 싶었대요. 식당 차리면 어릴 때 못 먹은 거 다 먹는다고 생각도 했고요.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계모가 너무 눈치를 줘서 끼니 때마다 눈치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컷 먹다가 배불러 지쳐서 잠들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곤 하셨죠. 아빠는 그런 와중에도 엄마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시집을 일찍 가던 때라 아빠 나이가 25살이었으니 그때쯤이면 시집 갔겠다 싶었대요. 엄마는 24살이 되었을 때니까 말이죠. 아빠 인생에 스쳐 지난 여자라고는 엄마뿐이어서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고 시집을 갔겠다 싶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교복을 입고 맑고 투명하게 웃던 그 얼굴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요. 그랬던 엄마를 다시 마주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대요. 그냥 멀리서라도 잘 지내는지 볼 수만 있어도 좋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식당을 도는 일을 하니 한 번쯤은 그랬으면 했다고요. 하지만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아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길 바라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엄마를 만난 거죠. 아빠가 그날 마지막 배달을 하고 사장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져 보니 엄마가 서 있더래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 있는 엄마에게 아빠는 다가가 덥석 손을 잡았대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반가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규혁이 오빠 보고 싶었어요 하더니 울더래요. 눈물이 터진 엄마를 아빠는 와락 끌어안고 나도 현이 너 보고 싶었어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 8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반가웠대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엄마와 아빠는 매일 만나셨답니다. 엄마는 엄마네 이모가 그 지역에 살아 공장에 취직이 되셔서 다니고 계셨대요. 삼촌 둘을 다 대학 공부시키려면 엄마가 돈을 벌어 외가에 돈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막내 삼촌이 대학을 못 가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면서 엄마가 보내주는 돈만 축을 냈고 외할머니는 시집 안 보낸다고 했고요. 엄마도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만 그리워했대요. 엄마는 제게 엄마가 아빠를 더 많이 좋아했어. 아빠만한 사람이 없더라. 라며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면 정말 행복한 눈빛이셨습니다.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1번은 본인이라며 잘난 척을 하셨죠. 제가 봐도 두 분은 서로에게 최고의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에 저도 행복했고요.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라고 자신할 정도였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도 매일 웃었으니까요.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엄마는 어떤 반찬을 해도 맛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은 뚝딱 할 수 있었죠. 아빠는 그런 엄마의 음식 솜씨로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날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장사하자. 그럼 우리 진짜 부자 될걸? 이라며 엄마와 웃으셨습니다. 저도 얼른 우리가 식당을 차려서 부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꼭 이루어지길 바랐죠.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기침을 했거든요. 동네 내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그저 폐렴이라고 했대요. 큰 병원은 병원비가 엄두가 안 나 가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큰 병원에 가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폐암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한 탓인지 왜 증조 할아버지를 닮은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30살도 되기 전에 엄마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6살이라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치료를 위해 저를 외가에 맡기려고 갔다가 외할머니가 아이고 어릴 적부터 도움이 안 돼. 연애한다고 쏘다니기만 하고 이제 애까지 맡기려고? 됐네. 우리 아들 둘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출가 외인인 딸 목숨줄이야 자네 탓 아닌가? 상 치를 때나 돼서 연락하던가. 애 데리고 가. 염치가 없어. 그렇게 시집 늦게 가라고 했더니 지 동생들 앞가림도 못하게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짐을 맡기려고 해. 라며 냉정하게 하는 바람에 저를 그냥 데리고 나오셨대요. 친가에는 갈 생각도 안 했고요. 갔다가 무슨 꼴을 더 볼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냥 아빠는
저를 주인집 할머니께 부탁을 하고 엄마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와 함께 병원에 가 엄마 아침 먹는 걸 도와드리고 병원에서 함께 점심 먹고 저를 집에 데려다 놓으시고 다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먹기 전에 오셨죠. 저는 그때까지 주인 할머니와 있고요. 저를 재우고 밤에 다시 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살짝 눈을 떴을 때 아빠가 없는 날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저를 만나면 입에 찬 호흡기 너머까지 보이게 웃으셨습니다. 밤새 잘 잤냐고도 물으시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아빠는 수건에 물을 적셔와 얼굴부터 팔, 목 주변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서요. 하지만 엄마가 아픈 건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가 안 아프시길 바랐죠. 엄마는 매일 헤어질 때마다 우리 명석이 사랑해. 엄마가 얼른 나을게. 약속. 이라고 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그 약속도 엄마는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2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간이었는지 헤아리지 못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뱃속에 생겼다는 걸 알 순간부터 매일 편지를 쓰듯 일기를 쓰셨답니다. 어떤 날에는 3장도 넘고 어떤 날은 한 줄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제게 글을 쓰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글자가 많이 흔들려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도 많고 내용도 더 짧아졌지만 그래도 매일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가 남긴 그 일기장들을 매일 읽다가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읽으며 자랐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전히 식당을 차리는 꿈을 마음에 품은 채로요. 아마 그때까지 모은 돈은 엄마 병원비와 장례비로 다 썼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빠와 나눈 적이 없어 그저 생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안 계셨는데도요. 제가 울면서 떼를 쓰며 엄마를 찾을 때는 하늘을 가리키며 저쯤 어디선가 엄마가 보고 계실 텐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빠처럼 씩씩하게 웃어야 엄마가 마음이 놓이지 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하늘을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고 계속 흘러도 웃어 보이려 얼굴이 일그러졌죠. 제가 글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엄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랑하는 명석아, 오늘은 우리 명석이가 넘어져 이마에 커다란 혹이 난 날이야.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명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안 다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한눈을 판 탓에 명석이가 다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우리 씩씩이 명석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목덜미가 젖도록 우는데 엄마는 너무 속상했어. 그런데도 너가 약해질까 괜찮다고 조심하라고 말을 했지. 명석아, 엄마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자신은 없지만 너가 아프고 힘들 때 오늘처럼 품을 내어주고 안겨 울 수 있게 해줄게. 그럴 때는 언제나 달려와 안겨 울어도 돼. 알았지? 사랑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있으면 왜 그런지 힘이 났거든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곁에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엄마의 일기장들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됐습니다. 아빠도 그러셨는지 밤에 제가 자는 줄 알고 저 몰래 읽고 우시는 것도 봤습니다. 흑흑흑 우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더니 아빠가 벽에 기대앉아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빠도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지만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밥 먹자 우리 아들. 아빠가 오늘은 소시지도 부쳤어. 일어나세요. 얼른 먹고 도시락 가지고 학교 가자. 라고 깨우시면서 웃으시면서요. 저도 퉁퉁 부은 눈으로 모르는 척하며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는 새벽에 일을 하시고 들어와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학교에 보내신 후에 다시 일을 하러 가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아침을 위해서 아빠는 새벽에 더 일찍 일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야 아침 장사 하시는 곳에 안 늦고 음료를 배달할 수 있으시니까요. 제 아침과 저녁은 절대 빼먹지 않고 챙기시려고 아빠가 잠을 줄이고 더 힘들게 일하신 거죠.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 저입니다. 희생이 무슨 사랑이냐. 편한 대로 생각하는 철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일기에 그 사랑을 남기셨고 아빠는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 말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자랐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명서가 아빠가 한 3년만 일 더하면 작은 떡볶이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석이 떡볶이집은 어때? 라고 물으시면서 아빠는 저와 눈을 맞추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에도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빠였기에 아빠, 나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이면 다 좋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아빠를 꼭 안고는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꽉 안아주셨고요. 엄마까지 있을 때는 셋이 안고는 했는데 둘이만 안으려니 허전했지만 아빠와 둘이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가슴 가득히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아빠는 다니던 음료수 회사를 그만두시고 한 식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날이 많았죠. 아빠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토요일, 일요일 저녁은 저더러 아빠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저녁을 먹여 보내곤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아빠를 친동생처럼 여기신다며 내가 음료 배달하면서 거래처의 일을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꼬셨잖아. 같이 일하자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 아줌마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장군님 같았죠. 아빠는 그런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식당 비법 같은 건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배워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지 라며 진짜 누나처럼 대하시곤 하셨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사장님의 남편분은 다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두 분이 그 동네 돈은 다 쓸어 담는 중이라고 하시며 아빠도 그런 맛집 사장이 될 거야. 5년만 기다려. 라며 다짐을 하시곤 하셨죠. 저는 그런 아빠를 믿었습니다. 아빠의 오랜 소원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빠는 주방 일부터 부지런히 배우셨습니다. 매일 파스로 등을 도배하셨죠. 식당이 쉬는 날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어 그 핑계로 집안일을 좀 멀리했죠. 평일에 돌려도 되는 빨래를 미루고 둔다던가 화장실 청소를 미룬다던가 그러면서요. 대신 전교 1등, 2등을 놓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성적표를 내밀었죠. 아빠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 닮았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엄마 닮아 그런지 너무 똑똑하다.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어깨 좀 펴겠네. 라며 창문에 대고 성적표를 흔드셨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면 저도 좀 체면이 차려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잘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맡은 집안일을 좀 미뤄도 아무 말 않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대신했고요. 어떤 날은 아빠를 위해 술상을 차려놓기도 했고요. 술이 약한 아빠는 밖에서 술을 잘 안 드시고 집에서 진짜 한 잔만 드셨거든요. 맥주도 한 잔, 소주도 한 잔, 아빠는 항상 한 잔만 마셨습니다. 어우,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 나른해지거든. 아들, 나중에 술 마시고 싶을 때 아빠한테 이야기해. 아빠가 가르쳐 줄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하거든. 이라며 술 한 잔을 마시고 안주를 드셨습니다. 아빠의 안주는 주로 마른 오징어와 땅콩일 때가 많았는데
오징어를 굽고 땅콩 껍질을 까 마요네즈와 함께 접시에 담아 제가 내놓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빠가 쉬는 날 전날 저녁에요. 가게는 안 쉬고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쉬는 방식이라 쉬는 날이 일정치 않았는데 주말에는 쉬지 못하는 건 규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쉬지 못해 저와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래도 쉬는 날에는 저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방학일 때는 저를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낚시도 갔죠. 엄마 산소에 다녀올 때는 꽃을 사서 가면서도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로 무슨 마음인지 알아서요.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픈 마음이지만 서로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지냈죠. 그러다 보면 또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남아 웃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아빠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요. 사장님은 아버지보다 13살이 많으신데 보기에는 20살은 많아 보이셨습니다. 장군님처럼 웃으시면서 어찌나 정이 많으신지 직원들이 다 오래 일했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점점 더 사장님을 존경했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서 아빠는 아무리 봐도 우리 사장님처럼만 살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멋져. 아빠는 천국 가야 하거든.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잖아. 라면서 활짝 웃는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말이죠. 아빠는 출퇴근을 식당에서 쓰는 식자재 구입용 용달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타고 다니셨는데 아빠는 그 부분도 너무 고마워하셨고요. 그래서 저까지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엄마 장례를 치를 때 와서는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다 결국엔 돈 달라고 하고 돈 받아간 게 기억이 났습니다. 친가 식구들은 작은 아버지가 혼자 와서는 어지간하면 집안일에 연락하지 말아요. 이제 각자 삽시다. 하고는 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모 할머니와 고모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요. 기껏 돈 뒤치다거리 했는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을 텐데 아빠는 괜찮아. 우리 명석이만 아빠 곁에 있으면 든든해.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미소와 웃음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아빠가 상처 입은 마음은 잊고 좋은 기억만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요. 제가 꼭 아빠에게 효도해서 아빠가 안 힘들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요. 자랑스러운 아들 그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고향에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벌 수 있는 돈에서 집에 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돈만큼 보내라고 계모가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맞추려고 돈이 된다면 어디라도 가서 돈을 벌어 한 달에 주는 돈을 맞추려고 하셨답니다. 그러길 고2 때부터 논일, 밭일, 목장일 안 가리고 하면서 보니 식당 하는 게 사장님 소리도 듣고 제일 좋아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꼬질꼬질하게 흙 안 묻히고 재료만 가져다 팔 수 있으니 좋아 보였다고요. 그리고 식재료가 남으면 직접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좋아 보이셨대요. 그런 아버지가 드디어 식당 일을 하실 때는 너무 감격스러우셨겠죠. 아빠가 일하시는 식당에 가서도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장님과 다른 이모 삼촌들은 저만 보면 반가워해 주셨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일을 잘 배우신 탓이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헝클듯이 쓰다듬으셨죠. 아빠는 저를 맨 처음 인사시키던 날처럼 웃으면서 저를 살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법 자라 중3이 될 때까지도 아빠는 저를 어린아이 보듯이 하셨죠. 가스불도 못 쓰게 하셨고 음식도 간단한 음식들로 저녁을 준비해 놓고 나가셨습니다. 아빠가 해놓은 음식은 엄마의 음식들만큼 맛있어서 혼자 먹어도 좋더라고요. 아빠가 차려놓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해두면 아빠가 남은 음식들로 끼니 때우는 것을 본 후에는 반찬을 따로 담아놓고요. 아빠와 둘이 그렇게 의지하며 지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했습니다.
고1이 돼서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저는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애였습니다. 보충 특강하러 오신 선생님 중 한 분은 명석이는 부모님이 정말 사랑 많이 주고 키우신 티가 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시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강사시라 제 가정 환경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네라고 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였습니다. 아빠가 아빠만의 식당을 가지게 될 날을 손가락으로 꼽고 계셨기에 저도 제가 목표한 대학과 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공부했습니다. 다행히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고등학교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랑 통화하고 싶으시다는데? 라고 하기에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니 과외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너 1등이잖아. 같이 좆짜서 하자고. 라고 하기에 나는 혼자 하는 게 편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아빠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계속 1등을 하자 다른 상위권 친구들의 견제가 엄청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몇 등인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 좀 화도 났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가 하던 대로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유지하며 고1 2학기 기말이 끝나고 특공반이라는 상위 학생을 모은 방학 보충 수업을 듣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엄마 성묘도 다녀오고 아빠와 낚시도 다녀오고 그러려고 했죠. 방학시까지는 1년 동안 했던 책들을 정리하고 버려도 되는 책들은 버리고 하려고요. 혼자 하다 보니 제법 푼 문제집들이 꽤 되더라고요. 다시 살펴보고 중요 부분을 정리하고 필기한 부분과 비교해 버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매일 집에서 시험 대비 때보다 책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가 안 오시더라고요. 벌써 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술자리가 생겼나 싶어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늦을 일이 생기면 집 전화로 꼭 제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락도 없어 무슨 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가끔 취객이 난동을 부릴 때가 있고 안 일어나 마지막을 지켜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화는 주셨는데 그날은 전화도 없어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몸은 방에 앉아 책을 보면서도 마음은 거실에 있는 전화기 앞이었습니다. 12시가 넘어 1시가 되어가는데 그제야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아빠, 지금이 몇 시예요? 왜 안 와? 라고 묻고 있는데 명석이니? 명석아 얼른 와라. 너희 아빠가 라며 흐느끼듯 말하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사들의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피를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의 눈을 가리고 끌어안아 주신 것은 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따라 마감이 늦어서 너희 아빠가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들이받았나 봐. 차에 식당 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이랑 연결해놔서 아빠 괜찮으실 거야. 라고 하시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떠나실 때도 모두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았거든요.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아빠와 이별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고작 17살짜리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남기는 싫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 제 곁에서 사장님 내외분이 손을 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쓰러졌을 겁니다. 아빠의 이름이 불리고 보호자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면서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거친 숨을 쉬면서 저를 보더군요. 슬픈 눈을 하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는지 웅얼거리기에 아빠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자 아빠가 희미하게 웃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아빠의 숨이 멎더군요. 제가 아빠를 부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도 아빠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난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도 아직 아빠의 체온이 남아있는데 아빠의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장님 내외분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울기만 한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빠는 어느새 엄마 곁에 앉히드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부부묘를 하시겠다며 공동묘지 땅에 비용을 지불하셨다며 나중에 아빠가 엄마 곁으로 가거든 꼭 이 자리에 해줘야 한다 라고 하실 때는 아직 먼 이야기를 뭐하러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실제 일어나고 나니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아 기관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알아봐 주셨는데 후원자가 있으면 지내던 대로 지낼 수 있어 사장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명서가 우리는 자식도 없고 그래서 가게를 너희 아빠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쩜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사고 낸 가해자 처벌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최대한 받게 해달라고 해볼게. 변호사님께 부탁해볼게. 그리고 명석이 공부 잘하잖아. 아빠가 매일 자랑했어. 너만 잘 크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명서가 아빠 소원대로 공부 계속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 꼭 가야 돼. 알았지? 뭐든 필요하면 다 이야기해. 우리가 있는 힘껏 도울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세를 질 수가 없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너희 아빠한테 면목 없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줘. 안 그러면 내가 너희 아빠를 어떻게 봐? 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방학 기간 동안 짐만 정리했습니다. 제 짐뿐만 아니라 아빠 짐까지요. 입고 벗은 옷을 세탁은 못하고 개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땀 냄새가 범벅이었지만 그 옷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곰팡이가 날까 걱정이 되어 제습제까지 넣어 잘 묶어놓았습니다. 아빠 물건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매일 저를 생각하고 재우며 쓴 일기장처럼 아버지 생활 흔적은 다 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까지도요. 제 발에 작아져 못 신게 써서 새로 산 운동화를 신으려 버린 운동화를 아빠 발에 맞는다며 신었던 아빠의 그 흔적들 모두가 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새로 살 때 또 발이 작아져 불편하면 언제든지 바꿔 신으라고 한 치수 더 큰 신발을 사줬거든요. 남자아이는 발이 빨리 자란다면서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 아빠 신발도 새로 사야 했는데 제 신발만 2켤레 사고 아빠는 헛것을 신었던 거였더라고요. 양말도 제가 신던 것이 망사처럼 해질 때까지 신으셨고 겨울 옷도 아빠가 입을 걸 새 것으로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제 건 먼저였던 아빠였기에 새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도 김밥을 먹어도 제일 실한 부분은 제 몫이었습니다. 살도 적은 끄트머리나 가생이, 꼬다리 부분은 아빠가 먼저 드셨고요. 저한테는 좋은 것만 먹이시고 싶었던 거죠.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저는 아빠 짐을 정리만 했지 하나도 버리진 못했습니다. 제 짐만 쌓았다 버리고 쌓았다 버리다 보니 2번의 아버지 기일이 되더군요. 저는 목표했던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 면접을 앞두고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만 한다면 현수막을 걸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 묘소에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고 낸 음주 운전자 같은 사람이 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아빠가 아는 최고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법관이라는 말에 법대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 꼭 법대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어깨 펴고 으스대며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 내외부는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그날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며 우리가 할 것도 없지만 명석이가 좀 편하고 넉넉하게 공부했으면 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도 없는데 잘 되는 친척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야. 부담 가지지 말고 학교나 부지런히 다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매달 용돈을 30만 원씩 주셨는데 등록금도 도와주시면서 용돈도 매달 70만 원씩 주시겠다고 해 저는 너무 많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명서가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괜히 아낀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우리나라 최고 대학 다니는 사람이 돈이 모자라면 안 되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서는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아빠가 모아놓으신 돈과 보험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죠. 그러고는 매주 새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청소며 빨래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있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수업을 간 사이에 와서 해두셨더라고요. 우렁이 각시처럼 말이죠. 그런 사장님을 보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힘든데도 제가 미뤄둔 집안일을 대신 해줄 때가 떠올랐거든요. 아빠의 짐은 상자에 담아 공부하는 방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도 못 버렸는데 사과 박스로 5박스밖에 안 되는 아빠의 짐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고 지칠 때마다 그 박스와 엄마의 일기장을 보며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그 합격증을 부모님 묘소에 올리고 싶었고요.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하겠다고 다짐도 했죠. 아쉽게도 졸업 전에 사법고시를 패스하진 못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합격을 해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즈음부터 사장님께서 저를 만나면 그러시더라고요. 명서가 내가 딸이 있으면 너를 꼭 사위를 삼을 텐데 내가 딸이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카 한번 안 만나볼래? 내 조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애가 참해. 대학도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 나왔고 라고 하시기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탓에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개를 받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MT에서 만난 타 학교 학생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한 제가 겨우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보고 만나 사귀게 된 여자친구였죠.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곁에서 용기를 많이 주면서 본인도 행정고시에 합격한 대단한 그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를 소개받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아직 프로포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장님께 소개할 수도 없고요. 서로 목표를 원하는 만큼 이루면 바로 결혼하자고 약속만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웃으며 피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연수원 기간만 지나면 바로 사장님께 소개할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은 갔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도 사장님 내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부모님을 닮은 탓인지 마음이 변하질 않더라고요. 제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여자친구에게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부족했겠지만 제가 성의를 보이자 여자친구도 견뎌주더라고요. 사장님 내외분,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연수원 수료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대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조카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사실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간에 도움받으면서 여자친구까지 사귄다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어요. 졸업식이랑 수료식에도 왔는데 먼저 가야 해서 인사를 못 시켜드리기도 했고요. 곧 정식으로 데리고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자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꼭 인사시켜달라고 하시는 사장님 네 분께 그러겠다고 하고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네 분께 인사를 가는 날 여자친구는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어쩌지?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사장님 내외분들 누구라도 환영하실 분들이야. 여태 나 도와주신 것도 봐. 이제부터는 내가 사장님 내외분께 갚아야 해. 그런데 자기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 라며 달래 사장님이 장사하시는 가게로 갔습니다. 가는데 나 여기 아는 것 같아. 우리 이모가 이 근처에서 장사하시거든. 내가 전에 이야기했었지. 라며 그 지역에 와봤다며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맞나? 우리 이모 가게 같은데? 라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사장님과 여자친구가 서로 반기면서 부둥켜 앉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 들어가는 저를 본 사장님은 명서가 얘야, 내가 소개하고 싶다던 조카. 아휴, 오늘에야 만나네. 얘, 그런데 늦었다. 저 오빠 여자친구 있대. 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를 보고는 크게 웃더군요. 사장님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소개도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자친구가 혜민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서야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런 우연이, 아니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니? 내가 소원 성취했다. 우리 명석이 다른 집에 장가 보내기 너무 아까웠는데 조카 사이가 되는구나. 라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내심 죄송한 마음이 있다가 어쩜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런 게 운명인 건가? 엄마와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셨나 싶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친인척이 되어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요. 저희는 그렇게 사장님과 다른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장모님께 그간 제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셨는지 이미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저에 대해 훤히 알고 계셨거든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저를 좋아하셨대요. 저희는 지금 아이도 둘 낳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죠. 사장님 내외분, 아내, 처갓집 식구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돌아가신 아빠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더 소중하게 느끼면서 만나고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으로 맺어지는 거더라고요. 처가에서는 저에 대해 이모님을 통해 들으신 게 많은지 모두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거든요. 이모님은 제가 크는 모습을 다 보셨으니 신뢰가 가겠죠. 장모님께서 특히나 번번이 저를 너무 챙겨주셔서 이모님과 경쟁이 붙을 정도로요. 이런 이야기 다소 닭살스러울 수 있어 아내에게만 하는데 오늘은 괜히 여기저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 잘한 것 같네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이모님 네분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처가는 어제 다녀왔거든요. 또 가면 장모님 몸살 날 것 같아요. 부자라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큰 사랑을 받아 제 인생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길 바랍니다. 첫눈에 반한 게 아니어도 운명이라 만나지는 거 아닐까요? 운명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운명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